그날 화면 속 그 사람은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누가 봐도 멀쩡하잖아. CCTV 화면 속 소파에 기대 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제가 3년 동안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떠먹여줬던 치매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화면 속에서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웃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지. 요즘 갯말 잘 들어. 돈도 통장도 다 내 손에 있지 뭐. 그 순간 제 가슴이 쪼그라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건 꿈이겠지? 내가 본 게 진짜 맞는 걸까?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3년간 겪었던 사랑과 배신,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 김도환과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43년이 됩니다. 남편은 과거에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고 무뚝뚝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맞벌이하던 시절엔 같이 새벽 시장에 나가고 퇴근 후엔 밥상 앞에서 하루를 나누는 게 유일한 소통이었죠. 노년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출가시키고 우리가 둘이서 공원 산책하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4년 전 그 사람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말을 잡고 있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까먹고 휴대폰은 매일 찾고 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어이, 저기 누구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치매라니. 그런데 의사 앞에서 받은 말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진행은 개인차가 있지만 몇 년 안에 퇴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조절, 폭력성, 이중 인격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제가 버릴 순 없죠. 저는 요양원을 추천하는 주치의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니요. 제가 돌볼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때는 사랑이 전부라 믿었고 간병이 헌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변을 치워주고 새벽 2시, 3시에 깨어 울부짖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떨 땐 소리 지르고 어떨 땐 죽여줘라고도 했지만 그게 병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다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저에게 적의를 품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엎고 고의로 욕설을 하고 팔을 붙잡고 거칠게 밀치고 저를 여자라고 부르며 짐승처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병이야, 사람이 아니야. 이건 도한 씨가 아니야, 병이 그런 거야.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라는 의심이 자꾸 싹텄습니다. 왜 저럴까? 저 눈빛은 정말 병 때문인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바로 지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랑했던 사람을 연기자로 의심하는 일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유리문이 깨졌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새벽 4시쯤 쿵 소리에 놀라 깼습니다. 거실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남편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도도둑이 들어왔어. 그 말을 믿고 경찰까지 불렀지만 현관은 잠겨 있었고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저는 결심했죠. 혹시 모르니 CCTV를 달아두자. 거실과 주방, 복도 끝쪽에 작은 카메라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옆집 아주머니가 놀러 왔다가 말했어요. 영자 씨, 며칠 전 당신 남편한테 밀쳤다는 사람이 있던데 괜찮아? 순간 저는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 속에 있던 사람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CCTV 속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지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3년 동안 믿고 살아온 사랑의 배신이었습니다. 작고 흐릿한 화면 속에서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기저귀를 벗고 또박또박 걸음을 옮겨 거실 불을 켰습니다. 멀쩡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평소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이죠. 그는 가방에서 꺼낸 담배를 입에 물고 창문을 살짝 열더니 나지막이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밥 좀 싱겁게 했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참을 만하지.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익숙하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응, 잘 있어. 요즘 걘 알아서 다 해. 돈도 통장도 다 내 손에 있어. 몰라, 멍청하게 다 믿어. 꺼봐, 내가 뭘 했어. 사랑은 속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슬쩍 올린 채 눈을 반짝이며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 안에서 모든 감정이 뒤섞였고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며 눈물이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저게 누구지? 그건 3년 전 병원에서 진단받고 무력하게 울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영자야 무서워. 그렇게 나를 붙들고 오열하던 사람.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변을 지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영상 속에서 담배 피우며 걘 바보야라고 비웃는 저 사람과 같은 인물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 TV도 끄지 못하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지 도한 씨 이건 무슨 오해지.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밝게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미음, 장조림, 말린 나물 3가지 반찬. 그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말했죠. 이딴 걸 먹으라고? 그 말이 평소처럼 툭 내뱉은 것처럼 들렸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딴 거, 제가 3년 동안 정성껏 해왔던 돌봄이 그 사람에겐 이딴 거였던 겁니다. 밤이 되자 저는 다시 그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그에게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줬습니다. 당신, 이거 뭐예요? 남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화면을 조용히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그냥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끝까지 날 버리지 않을지 보고 싶었어? 사랑을 시험했다고요? 나도 나지만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했어.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이었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꺼져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치매 환자를 돌보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낯선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챙겨주는 의무적인 보호자가 되어 있었죠. 그 1년은
마치 말을 삼킨 겨울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낮에는 멀쩡했습니다. 시장에 혼자 다녀오기도 하고 저 몰래 용돈을 꺼내가다 걸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점점 혼잣말을 하거나 벽을 보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결국 날 버릴 거잖아. 네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돌보는 내 자신을 사랑한 거잖아.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남편이 진짜 두려워한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에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가끔은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가도 너 얼굴 보면 또 미안해서 못 죽겠더라. 그 말이 그날의 고백을 지워주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은 진짜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눈을 감을 틈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했고 저는 그런 사람 옆에서 조용히 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에서 소금기가 조금만 많아도 욕을 하고 약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손등을 때렸습니다. 주변 사람은 말했죠. 언니, 왜 아직도 그 사람 옆에 있어요? 이젠 언니도 좀 살아야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남은 인생에 죄책감을 남기기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남편은 바지를 입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이름도 벽도 바닥도 구분 못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는 중기 알츠하이머입니다. 1년 전보다 퇴행이 급격히 진행됐고 이제부터는 인지기능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남편은 이제 진짜로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름을 불러도 누구세요? 라고 되묻습니다. 가끔은 제게 욕을 하기도 하고 도둑이야 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기도 하죠. 그가 연기를 멈췄을 땐 이미 진짜 치매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남편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저라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자라는 이름도 아침마다 차려주던 밥상도 43년을 함께한 인생도 그 모든 게 그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중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제가 알아들은 건 단 하나였어요. 이제부터는 진짜다. 이전엔 분노했고 속았고 모욕당했지만 그 모든 걸 견디게 했던 건 어딘가에 남편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침대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화장실을 혼자 못 가고 식사를 하면 밥알을 다 흘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지에 실수를 했습니다. 한밤중엔 소리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가끔은 거실 유리를 향해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다짜고짜 물었어요. 넌 누구야? 왜 여기 있어? 내 마누라는 어디 갔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데? 당신이 속이고 이용하고 시험했던 그 사람인데 이 집에서 당신 기저귀를 갈고 욕을 다 받아내며 당신을 사람으로 지켜내려 했던 그 여잔데 그런 나를 보고도 넌 누구냐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병이었습니다.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푹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보았을 때 저는 저 자신을 못 알아봤습니다.
입가엔 깊은 주름이 생겼고 손등은 푸석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숱은 눈에 띄게 줄었고 눈빛은 내가 봐도 공허했습니다. 43년 전 남편과 처음 마주보며 설레던 그 여자는 거울 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이 사람처럼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식사도 얌전히 하고 바닥에 흘린 밥풀도 없고 불평도 없이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타다 말고 슬쩍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도한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한참이나 제 얼굴을 보더니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당신을 어디서 봤던 것 같아. 그 말이 어쩌면 단 하나의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한 씨 나야. 당신 아내. 우리 결혼한 지 43년 됐잖아. 그는 눈을 감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했었지 맞지? 그 말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지금도 난 여전히 당신 편이에요. 불과 몇 시간 뒤 남편은 또다시 저를 밀쳤고 욕을 퍼부으며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기억은 잠깐의 틈으로만 돌아왔다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언제 욕을 퍼부을지 몰라도 제 손을 뿌리쳐도 저는 이 사람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떠났던 순간에도 나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땀에 젖은 이불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고 저는 새벽 5시가 되기 전부터 그의 기저귀를 갈고 세수를 시켰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은 없고 음식을 입에 넣어줘도 씹는 둥 마는 둥. 그저 시간은 흘렀고 그 사람은 점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택배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남편의 예전 회사 후배 장 실장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속엔 책 몇 권과 오래된 앨범 그리고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엔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나중에 꼭 보여줘야 할 것.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지엔 또박또박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혹시라도 내가 이걸 읽는다면 아마 나는 이미 너를 잊었거나 내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이 정신이 남아있을 때 내 진심을 꼭 남겨두고 싶었어. 편지를 쥔 제 손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CCTV를 알았어. 내가 그걸 돌려볼 줄도 알았고 내가 말했던 시험이란 말도 정말 엉망진창이었단 것도 알아. 내가 연기를 시작한 건 무섭고 겁이 났기 때문이었어. 기억이 지워진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스스로 나를 못 믿게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감정의 끈을 자르자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깊이 다치지 않도록. 날 미워해도 돼. 욕해도 돼. 근데 제발 너만은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날 돌봤던 모든 날을 다 기억해. 가끔 흐릿하지만 내가 내 손을 잡아줬던 감촉만큼은 아직도 남아있어. 편지의 마지막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영자야,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원망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연기를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서히 사라지는 자신을 견디지 못한 한 인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낯익었습니다. 당신을 닮았네요. 그 사람도 이마에 저런 주름 있었지. 혼잣말을 하며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목이 메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영자야. 희미한 목소리. 그리고 그의 손이 조심스레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의 잔해는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혼자서 다 못하겠어요. 사람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43년을 함께한 남자를 이제 누군가에게 맡기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 보려고 합니다. 그의 편지가 저에게 끝이 아닌 시작을 건넸으니까요. 남편의 편지를 읽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실 가득히 들어온 아침 햇살이 낡은 커튼 너머로 스며들며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분명 어제까지도 이 집은 숨이 막히는 감옥 같았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이윤숙 요양보호사라고 해요.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머쓱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 간병 때문에 사람을 들인다는 건 한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내 손으로 해야지. 그래야 진짜지. 하지만 그게 자기 희생과 자학 사이의 경계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이윤숙 씨가 남편을 목욕시키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도 숨 쉴 수 있었구나. 작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함께 온 상자에는 옛날 우리가 함께 읽던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데미안, 태백산맥, 여자의 일생. 책장을 넘기다 보니 중간중간엔 남편의 낙서도 있더군요. 영자야, 이 문장 너랑 닮았어. 이 구절 꼭 내 생일에 읽어주고 싶다. 그 글귀들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향한 연민과 그리움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이윤숙 씨가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내일은 날씨 좋대요. 남편분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시장이라도 다녀오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나 없이 불이라도 나면. 하지만 그건 결국 저 자신의 불안을 핑계로 삶을 외면하고 있는 거란 걸 알았어요. 1년 7개월 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는 옷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도 조금 바르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눈빛은 조금 흐려졌지만 어딘가 단단하고 고요한 여인.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그 꽃을 작은 화병에 꽂고 그 옆에 남편의 편지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한 씨, 당신 말대로 저 살아볼게요. 혼자서라도 괜찮을 거예요. 매일 밤 잠든 남편 옆에서 작은 스탠드를 켜고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은 고등어가 너무 비쌌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라디오에서 향수가 나왔어요. 이윤숙 씨가 당신 면도도 깔끔하게 해줬어요. 보기 좋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집니다. 남편의 편지 아래 저도 짧게 한 통 남겼습니다. 도한 씨, 당신이 잊은 이름 중에도 영자란 이름은 꼭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기를 바라요. 내가 한때 당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삶을 단단히 지탱했는지, 당신은 몰라도 돼요. 나는 아니까. 그날 그는 제 생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제 생일은 3월 14일입니다. 봄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라 늘 마음이 들뜨던 계절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한 뒤로 제 생일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됐습니다. 축하도 선물도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여유조차 없었죠. 하루하루 간병에 지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조차 잊은 채 살아왔으니까요. 이윤숙 요양보호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생신이시죠? 제가 찹쌀떡 조금 사왔어요. 식사 후에 드시게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휑했습니다. 그래, 뭐 이런 날도 그냥 지나가는 거지. 당연한 거야. 남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이름도 까먹는 사람인데 제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영자야. 낮잠을 자던 남편이 느닷없이 제 이름을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에 흐릿하고 무감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했어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왜요? 오늘 내 생일이지?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쥐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3월 14일 맞잖아. 너 그날마다 미역국에 계란찜 꼭 올렸잖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선 미역국 못 끓인다고 울었었잖아. 그 순간 제 눈앞에 사람이 43년 전 저를 처음으로 영자야라고 불러주던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표정, 모두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있던 작은 베개 밑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영자야, 내 생일을 기억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 미리 적어뒀어. 3월 14일. 미역국, 계란찜. 너는 미역을 2시간 불려야 맛있다고 했지.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가슴에서 솟구치는 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이윤숙 씨가 준비한 조각 케이크에 작은 촛불을 하나 꽂았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박 어르신.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 초를 불었습니다. 남편은 케이크를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짓더니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영자야, 생일 축하해.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평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며 내 마누라 어디 갔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하루가 제가 지난 3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깊은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비록 남편은 이젠 제 이름도 얼굴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도 다 잊었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람 마음 어딘가에는 박영자라는 이름이 아직도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억 하나면 저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영자야 하고 손을 뻗던 그 사람은 이젠 제 얼굴을 보고도 고개를 갸웃할 뿐입니다. 어떤 날은 저를 요양보호사로 알고 어떤 날은 낯선 여자라며 불안해하고 가끔은 제게 달려들어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전 여전히 그 사람 곁에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몸은 더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 없고 식사도 거의 받아넘기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등을 쓸어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숨결을 들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구나. 아직 내 사람이야.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제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한마디 고마워.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울음도 몸부림도 거친 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극이 막을 내리듯 그날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의를 표했고 가족들이 도화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고 건강했으며 미소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엔 날짜도 없이 쓰여진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내가 영자를 잊는 게 아니라 영자가 나를 포기하는 거야.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내게 작별 인사를 건넨 것 같았습니다. 집안 곳곳엔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배어있는 냄새, 식탁 앞자리에 남은 밥그릇 자국, 욕실 거울에 남은 이슬 자국. 하지만 이젠 그 모든 게 저를 슬프게만 하진 않습니다. 저는 매주 작은 국화꽃을 사와 그의 사진 옆에 놓습니다. 그렇게 그를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한 달 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어르신, 글쓰기반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눈물도 났고 웃음도 터졌고 때로는 손이 떨려 연필을 놓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게 살아있는 감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남편을 처음 간병하던 날부터 CCTV를 보고 무너졌던 순간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기록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도 아니고 동정을 바라고 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내가 정말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었다는 걸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살랑거리는 바람, 이웃집 담벼락을 타고 피어난 목련꽃, 그리고 먼 데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저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도 돼. 그래서 저도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 그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가 흘린 눈물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갑니다.